사람 중심 기업, 사람이 자산인 기업은 사실은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는 제조업이잖아요.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사실 그걸 제조업을 조립해가지고 해외에 파는 게 한국의 주력 산업인데, 예를 들면 필로피는 그럴 수 있어요. 문화 산업이니까. 문화 산업은 사람 하나하나의 뭐 기획력이나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힙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의 자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재들을 모으기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구조는 제조업인데, 그 대부분이 전 국민이 다 문화 산업에 종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를 사람이 자산인 기업들이 많은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람 자산인 기업 구조를 만들려면, 그런 경제가 중요하다면, 그럼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그 산업 구조 전환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어떤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기존의 어떤 제조업 시스템에서도 아까 뭐 사람 중심 자동화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 또 박세기 작가님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자동화를 소홀히 하면 생산성, 경쟁 뒤처리, 좀 도태를 하고 말죠.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인데, 제가 앞서 이제 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계 중심 자동화하고 이제 사람 중심 자동화. 그런데 제가 그 소개한 사례는 전통적인 제조에 속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예요. 이곳에조차 결국은 사람의 창조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되더라. 근데 물론 제가 소개한 그 기업은 상당히 우량 기업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R&D 투자도 상당히 착실하게 해왔고, 독자적인 마케팅 역량을 키우면서 70% 이상을 수출을 하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차 중심으로. 근데 오히려 이 회사한테는 그게 기회가 되는. 지금 울산에 있는 많은 그 2, 3차 자동차 협력체들이 거의 고사 일보 직전에, 왜냐하면 그냥 오더만 받아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딱 찍어서 올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마케팅이나 R&D 능력이 전혀 없어요. 패러다임 전환 과정 속에서 이대로 다 그냥 망해버릴 수 있는. 근데 제가 소개한 업체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건데, 자, 기존 제조업체도 제가 이야기한 그 창조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중심 이동하고 있습니다. R&D 내지는 마케팅 내지는 디자인 등등. 기존에 그 사람이 그 손으로 작업하던 대부분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굳이 거기에 사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업자도 이 창조를 가치 창출 주요 원천으로는 그런 그 산업 구조로 빨리 바뀌고 있다. 또 그 점에서 잘 해내는 그 기업만이 살아남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 사례가 갖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조차도 그대로다. 그런 그 변화의 그 흐름을 탈 때 생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요 점을 하나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관련해서 좀 주목했으면 하는 사항은 사람 중심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그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한국이 이 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제 밀도, 그래서 가나고 이제 엘리트주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추어리 시대라고 하는 80년대생들이 쓴 책, 이게 아주 그 흥미있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미국은 1%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은 10%만 정신 차리고 사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한국은 국민 다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아주 특이한. 그래서 엘리트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 다 잘났는데 니만 잘났다고 해? 웃기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촛불혁명 때 우리가 여실히 경험했다시피 결정된 순간은 오히려 이 민초들이, 국민들이 정치권 앞서가는 이러한 것이 경제 현장에서 탈레리주적인,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창의적인 주체가 되는 지향이 대단히 강해. 특히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절망을 느끼게 되고,
이 기성세대는 야, 니 뭘 그 정도 갖고 하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나한테 뭐가 이렇게 불만이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쭉 그 답을 찾아가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좋은 일자리 보편화를 추구하는 물론 시간은 걸려요. 저는 10년을 보는데 그런 어떤 그 일자리 혁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한 그 동력이 한국 사회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요 점을 같이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하고 한국 사례, 한국이 좀 환경을 안 맞는 시점 존재를 해요. 이건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될 시간인 것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제조업도 사람 중심 자동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불가피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불안할 것 뭐 같아요. 대학 졸업자 80%뭐 이렇게 되고 뭐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람 중심 경제 혹은 사람이 자산인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큰 나라다. 세계에서 봤을 때 선진국 중에서도 뭐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운데요. 왜 이 주제에 제가 오늘 강의를 받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어요. 그 한국이 갖고 있는 대부분이 제조업 베이스라고는 하지만 이 제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두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변화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굉장히 변화에 적응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주체적으로 자기 거를 끌어나가야 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 회사 인재상들이 메타인지라고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기업 안에서 이 세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거나 해볼 수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인구 밀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저는 질문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결국 저는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언제든 비범한 인재로서의 변화가 가능할 텐데 그 세 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의 환경 혹은 개인의 의지 혹은 사회의 환경이 얼마나 바탕이 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메타인지가 높고 주체성이 높아서 내가 이거밖에 못하니까 내가 이건 못하는 걸 이분이랑 같이 협업해야지라고 해서 그 협업에 대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나가는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협업의 시간도 근로시간인 것이냐 저는 아까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을 정말 좋게 읽었지만 한국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비범한 인재가 한국에 없다가 아니고 비범한 인재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사가 구분되는 거고 이 사라고 하는 집단과 노가 나는 계속 이 52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변화가 돼야 어떤 산업혁명이든 이것들이 사람이 중심으로 경영이 될 수 있는 그 전 단계를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유정윤 씨.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짧게는 내년, 조금 가도 5년, 좀 더 길게 10년, 15년, 20년 안에 이 사회, 이 모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미래 예측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예측, 이건 예측이기보다는 미래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측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 예전에 제조업으로서의 이런 기반을 다졌고 그런 제조업들이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그대로 존재를 할 것인가 존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시스템으로 그런 기술이나 과학이 발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바뀐 세상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럼 나는 현재 10살이다. 10살이면 20살에 사회로 나가는 대학생이 됐던 취업을 하게 됐던 자기 잡을 하던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25살에 창업을 하든 자신의 이런 생계를 위한 또는 자신의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하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의 의사랑 상관없이 10년 뒤에 그 직업은 없어. 그렇게 될 때는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자신의 역량도 이렇게 자실현도 못하는 거고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니 지금 이 시기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미래를 공부하는 시선이 먼저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 그래서 10년,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세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나타나는 세상의 근거는 어느 기술이 있고 어느 과학이 있고 그거가 어떤 베이스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저기 유전자 조작. 우리 미래는 앞으로 이런 2050년까지 미래를 플랜을 다 잡아놓고요. 세계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모든 120 몇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 과학자들이 같이 해서 이런 예측을 2050년까지 이미 예측을 해놨고 대한민국에도 세계 보고서라고 해서 2050년까지 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수 그 총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기만 하더라도 제대로 미래를 생각을 하고 공부만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걸로 이 세상이 변할 테니 이런 일로 나는 자아 실현을 하겠어. 또는 나는 이런 걸로 생계를 하겠어.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겠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broadcast yourself. 유튜브요. and SNS의 인스타그램. 저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25살의 창업은 1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25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의 인프라가 그만큼의 5G의 통신 그리고 이런 오픈된 그런 소스 그런 부분들이 또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브로드캐스트 유셀프에서 자신을 다 보여라. 너를 방송을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재능 그거를 방송을 해서 그것도 무료예요. 너를 방송을 해서 너를 알려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그걸 돈을 벌든지 자신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든지 그러면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 사람과 협업 오픈이 되어 있고 그걸로서 협업이 필요한 사람과도 연계가 될 것이고 4차 산업의 키워드는 협업이에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제조업에서 밀어붙여 왜 현대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어붙여 라고 해서 산업이 되는 거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문화 산업을 하시면서 느끼셨잖아요. 협업입니다. 이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이고 뭐고 모든 산업들이 딱 연결을 하고 협업이 안 될 때는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 성장성이 떨어져요.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상대를 안다라는 거고 나가 안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제대로 알 때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든지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깔려 있다.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 대한 공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미래는 이렇게 변할 테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개개인의 역량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아까 정민 씨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재 밀도를 높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인재 밀도를 높이는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사실은 이 질문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 되겠죠. 뛰어난 인재 누가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육이거든요. 인재의 밀도, 인재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면 크게 보면 세 개. 국가거나 기업이거나 개인이거나.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켜줘야 되느냐? 개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한테 투자할 수도 있죠. 자기가 열심히 학원 다니고 뭐 배우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그렇게 직원들을 재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기업에서 내부에서 무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돌리고 그거 계속 아침마다 나와서 듣게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게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그런 교육 시스템을 인프라로 깔아줄 수도 있어요. 뭐 지자체나 뭐 동사무소나 혹은 학교, 방과후 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뭐 유튜브 강의라든가 블록체인 강의라든가 코딩 강의라든가 쫙 깔아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집 근처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게 혹은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해서 들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인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진짜 자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 기회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우리 박세기 장관님부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은 다 나와 있죠. 세 주체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주체가 얼마나 협업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 교육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서도 저는 그 3주체의 협력 어떻게 잘 구축되느냐가 좀 포인트라고 봐요. 아쉬운 점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그 실책을 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교육 지원비를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 예산을
변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알바형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일자리의 양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 이야기 속에는 일자리의 질을 우선해야만 생산성이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매출 증가와 일자리 양도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자, 일자리의 질을 우선하기에는 결국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훈련 내지는 교육 훈련이 필수적인데 이 점은 가장 생산적인 투자죠. 저는 이 생산적 투자라고 하는 것에 좀 강점을 짚고 그에 맞게 어떻게 그 정부 예산과 기업 재정과 개인의 어떤 투자가 잘 조화되어서 아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한 아주 저는 깊이 있는 연구와 실험 그다음에 적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죠. 지금. 정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 하신 거고. 네, 우리 이정민 씨. 교육의 원래 의미는요,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기원입니다. 교육에 대한 의미나 뜻을 한국에서는 입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이 랭킹 유니버시티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시험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체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교육이 아닌 거죠. 교육은 역량을 끌어내서 개발을 시켜주는 거가 교육인데 그거가 시스템이 된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 입시가 워낙 중심이 되다 보니 그거에 외면을 받은지 거기에 대고 하지 맙시다. 우리 입시제도 하지 말고 개개인을 길러주는 교육 좀 합시다 라고 하는 참여연대 교육인가 교육 부모님의 뭐 어떤 그런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여있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좀 더 빨리 성공의 가도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하이랭킹 유니버시티만 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더 심하게는 뭐 미취학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달려서 20살 때 대학을 가고 그래서 대기업이라고는 좋은 기업들에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에 가죠. 근데 거기에서의 만족도는 100%를 만족도를 봤을 때 50% 미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 때 이 4차 산업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그 대기업을 가서의 나의 모든 자실현을 할 수 없는다라고 할 때 20대들은 거기에 대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나는 여기에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나를 멈추고 나를 모두 다 부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 가면 부캐를 사용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직률도 많이 높아졌죠. 그런 현상들이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하는 패러다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든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더 홍보해서 그거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더 입시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의 플랜을 볼 때 이 삶에서 개개인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더 눈을 뜨고 발견하려고 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을 지켜봤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책이 변할 때 정치권이 변할 때마다 지켜봤지만 그 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10대, 20대들이 꿈틀거리고 있으니 교육의 피교육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10년 안에 뭔가가 변화가 보일 것이다. 그럴 때 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개인 초등학생이라고 할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나 교사의 도움이나 학교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에서의 그런 교육부에서의 굉장한 큰 플랜이 필요할 것이고 그 플랜을 밑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 갖출 수 있게끔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한 동네가 아이 한 명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과 아이가의 그런 연대가 같이 형성이 되면서 점점점 초중고를 이제 지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네임밸류를 위해서 대기업을 가지 않고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의 경쟁력 10년, 15년, 20년 안에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요. 저희도 이제 회사 내부의 그 교육 비용이라고 하는 걸 책정을 해서 이제 강사분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이제 내부에서 듣고 싶은 강의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열어주기도 하는데 그게 얼만큼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나 혹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또 얼만큼 듣고 있는지나 그걸 얼마나 응용하고 있는지를 책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마음 등가교환처럼 우리는 당장 그렇게 해줄 순 없으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스킬을 다 가진 사람을 데려올 순 없으니 이거를 하면서 차차 해나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등가교환에서 저희도 1억 주고 1억 3천 주면 그대로 온다는 거 알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한테 남아있을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들이 성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성장할 기본 토대는 기업 안에 그런 비용들을 책정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처음 질문에서 돌아보면 저는 모든 교육의 시스템이 제가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현장 중심의 교육이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그래 현장 중심의 그 교육이라 하면 현장한테 보상을 줘야 돼요. 학교나 교육 시스템이나 정부가 보상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들이 충분히 그 베네핏을 느껴야 되는데 이미 충분히 뭐 대안학교들도 그렇고 혹은 대학에서도 그 뭔가 이 학습 병행 같은 걸로 기업들에게 계속 실습 경험들을 주려고 해요. 이제 그들이 어필하는 건 너희는 저렴한 비용에 이 친구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실 기업한테 어필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 직원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한 다른 시간을. 그래서 사실 또 스타트업에서는 한 번 받고 나서 두 번 안 받아요. 대부분 90%가 아무리 좋은 학교들의 실습을 가지고 온다 한들 그 비용이 보통 한 60에서 80만 원 주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 주 5일 근무하고 대학생들한테 그 일학습 병행해서 최저는 40으로 알고 있어요. 네, 최저로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걸.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80을 안 주고 그냥 우리가 돈을 써서 알바를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건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면 이들이 와서 처음부터 하는 커리큘럼부터 그 기업이랑 같이 짜야 한다. 그 전에 뭘 배웠는지 뭘 배워서 여기 와서 뭘 접목시켜 볼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배운 거 완전 다르고 왜 하는지 모르고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온 거예요. 수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시간 아깝고 그냥 우리는 뭐 그게 다 비용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아까 기업 비용들을 그 HRB나 이런 쪽 복지 비용 낮췄다, 없앴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계속 뽑아라가 아니고 차라리 그런 친구들을 실습을 보낼 때 기업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줘서 이들이랑 같이 그 보상이라는 게 페이적인 것도 있고 어떤 그 전 단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진짜 나중에 너희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애들을 먼저부터 교육시키는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 단계를 인지시켜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기계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개선들도 되면 좋지 않을까 어렵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사실상 회사가 직접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회사에 돈을 줘가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학생들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쪽에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라는 식으로 하니까 업무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 관한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아주 안정적인 정규직 그 고용 시장과 굉장히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 시장으로 딱 이중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한번 비정규직 트랙에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임명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자산인 기업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경직된 노동 시장 속에서 사실 가능하겠느냐. 아까 넷플릭스 그 얘기 뭐냐면 120명 정도 있던 넷플릭스 창업하기 전에 그 전 회사일 때 경험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120명 정도 있었는데 회사 경영이 진짜 어려워져서 40명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40명을 내보내고 80명만 놓고 기업을 하니까 기업 분위기가 확 좋아지더라는 거지.
평소에 불평불만 많고 생산성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한 40명 정도 내보내고 나니까 나머지 80명들을 기억하니까 기억이 훨씬 더 좋아지고 생산성이 급속하게 나아졌다. 그 경험으로부터 이제 그 책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일단 자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한 번 뽑으면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을 해버리면 자를 수가 없어. 해고를 하려면 무슨 걔가 뭐 돈이라도 횡령을 했거나, 그래서 징계의 사안이 발생하고 누굴 때렸거나, 그래서 징계의 사안이 발생해야 자를 수 있고, 아니면 회사가 진짜 숨이 깔딱깔딱하네 넘어가기 직전, 회사가 망하기 직전 상황이 돼야 정리해고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 좀 못하니까 너 그냥 퇴직금 받고 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일단 뽑으면 65세 정년까지, 나라가 정한 정년까지 사실은 얘를 책임지고 계속 월급을 줘야 되는 의무가 기업에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자산인 기업, 그러니까 아까 인재의 밀도를 높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산성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자산인 기업이 되겠느냐. 대개는 고용이 안정되면 사람들은 그냥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길 원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변화도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과연 사람이 자산인 기업 혹은 사람 중심 경제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건 정민 씨부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가능합니다. 이미 비정규직을 이렇게 넘어온 데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 경험하면서 IMF에서 구조조정을 하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비용을 덜어냈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비생산적인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1997년 이전에 저희가 흥청망청의 그런 베이스 안에서,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환율이나 이런 외화에 관련된 경제적인 그런 이슈나 이런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외화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처가 없었긴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IMF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비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업이 비용을 100만 원 드리는 걸 200만 원 주면서 이 사람을 쓴다라고 할 때 X다, 노다. 지금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빈도를 높인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현 정권이 그래서 그나마 정부에서 나서겠다. 공공 근로를 좀 더 높이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하다. 20대들이 정당하지 않다. 이건 공정성에 반한다라는 의미로다. 정부에서 먼저 나서 보려고 했으나, 이 사회의 지금 기반이 갖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에서 나는 열심히 했어. 왜?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요. 너는 열심히 안 했잖아. 그래서 너는 비정규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만연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올라오는 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번에 저도 그게 보면서 엄청난 반항심이나 이런 반감이 엄청났더라는 거죠. 다 같이 잘 살아보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자기가 직장 하나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너는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이 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거에 반감은, 이거는 무시 못하는 반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한테 표가 그렇게 20대들이 그렇게 몰렸던 거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시민의 그런 목소리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그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자산으로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늘린다라기보다 더 사람들이 역량을 더 할 수 있는, 좀 더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걸로 더 괜찮은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좀 기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고용 한번 뽑아 놓으면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이쪽에 치우칠 얘기를 할까봐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당연히 이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넷플릭스 규칙 없음이 국내에서는 안 돼요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40년 못 자르거든요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3분의 1 자른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안 된다. 그쵸.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니 우린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게, 사실 지금 다양한 이제 개인들도 있고 다양한 단체나 법인들의 성격도 너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국가가 정해놓은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에 준수를 하고 그게 꼭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여러 가지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아까 성과와 보상이 철저하게 주려면 그만큼 그들이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하는 인재여야 된다는 어떤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책임을 제대로 못 졌을 때 우리도 그들과 파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뽑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안 뽑고 네. 뽑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네. 안 뽑고. 뽑기 시작하면 뭐 수습이다 뭐다 하지만 그 수습 비용도 결국 기업이 그 사람이 충분히 우리랑 맞는 건가 하는 테스트를 쓰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기업은. 현재 수습 때 네. 따르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따르면 큰일 나죠. 네, 그때도 결국은 우리는 비용을 쓰면서 이 사람이 우리랑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어떤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 정규직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의 말씀하신 스스로 나가기 전까진 65세까지 우리는 그냥 그 비용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구조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 안에 뭐 퇴직금도 있고 뭐 다양한 사대보험도 계속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안 하고 뭐 요즘 일자리 지원금 엄청 주거든요. 근데 안 받고 안 쓰고 프리랜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차라리 자기의 받은 만큼 일하고 가거든요. 아니면 그 다음에 그 프리랜서가 일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너무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다. 좀 나눠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지금 산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벌추얼 휴먼이 난리잖아요. 그러면 신다의 벌추얼 휴먼을 누가 IP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웹광고를 다 찍었어요. 제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걔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걔가 일한 시간은 내가 52시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야. 내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데 얘는 수익을 두 개 다 가진 거죠. 그럼 소득세를 어떻게 낼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그리고 다양한 사업의 지금 현장들이 바뀌고 있는 건데 저는 좀 노동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게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제가 이제 작은 기업을 운영을 막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하려고 했던 정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노동개혁 시도했었죠. 일반 해고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걸 결사적으로 막은 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걸 결사해서 막아가지고 결국 노동개혁을 좌절시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노자를 못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해서 막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사람이 자산이 기업, 문화, 사람 중심 경제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보호 못 받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기존에 보호받는 사람들은 과보호받고 네. 새로운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이중 노동시장이 쫙 만들어져 버리는데 하여간 뭐 등등 뭐 박세기 작가님 이런 식으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냐? 노동계가 취하는 입장 중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고용 유연성과 고용 안정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게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때로는 수를 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해야만 그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사회적 안정과 구축, 그 다음에 그 재교육을 통한 어떤 재배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이게 취약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 차원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쭉 앞에서 나왔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을 아예 꺼려하거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채용을 하더라도 좀 비정규직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이게 이제 부작용입니다만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는 두 가지 배경이 존재를 하죠. 하나는 좀 남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업 경영 차원에서 불가피한 그게 존재합니다. 비정규직 쓸 수밖에 없는 단기업무나 부정기업무에서는 비정규직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남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차별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원천인데 저는 그 기업인들과 토론하면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체력이 강화됐느냐? 쭉 역사적으로 또 오히려 약화됐더라 이거예요. 왜? 비정규직은 물론 좀 분야마다 좀 차이는 나는데 예를 들면은 IT를 포함한 이 신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평균 임금이 높아요. 보통 프리랜서라고 그러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산업에서 이제 이 비정규직이 심각하게 좀 제기되고 있는데 로열티가 생길 수 없잖아요. 자기가 단순 일회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무슨 그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열정을 발휘하겠습니까? 바로 그 간단한 이유로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남발될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강화될수록 장기적으로 기업 기초체력이 약화된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해온 바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을 자산으로 보는 그런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지난날 그 비정규직을 남발의 해로서 그 기업 경쟁이 약화된 그로부터 오히려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그 근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고용 형태가 요즘 새로 나온 게 기그라고요. GIG. 기가 네. 이코노미. 네. 기구가 이제 그런 프리랜서처럼 네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 또 그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일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업하는 그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인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자주 만나는 그 벤처기업 한 분은 제안을 해봤대요. 그 말하는 프리랜서에게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와서 일에 대해서 영향량이 다 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일을 하고 그에 상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정규 자체를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전 옳지 않다고 봐요. 노동계에서는 뭐 구호로 비정규 철폐해서 외치는데 그건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짚어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이에요.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슈화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규직 전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체 경영관 개선이라고 하는 거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도 이제 함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국엔 모든 게 다 정치로 이제 비교가 되는데 매년 사실 이런 이슈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어요. 평소에 이슈도 안 돼요. 사실 언론에서도. 근데 언제만 딱 이슈가 되냐면 대선 때만 한 번 이슈가 돼. 뭐 4차 산업혁명 준비, 무슨 뭐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건 평소에는 이슈도 아니었다가 대선 때만 5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그나마 이게 대선 이슈니까 국민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이슈니까 이럴 때만 한 번씩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아마 이게 한참 이런 문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작가님께서 그래서 이제 공정이론 화두를 통해서 윤석열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여권 주자가 이겨내려면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뭐 그렇게 가능할까요? 어떤 인물 뭐 이재명 뭐 정세균 뭐 그런 인물이 마땅한 인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지지할 만한 세력이 있는 건지 뭐 사실은 이거 이렇게 가면 저는 이번에도 이런 거 이슈 안 될 거거든요. 이런 교육개혁, 노동개혁, 뭐 산업구조개혁 이런 거 이슈 전혀 안 되고 또 부동산 얘기하다가 끝나고 조국 얘기하다가 끝나고 뭐 아니면 사면 얘기하다가 끝나고 뭐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미래지향적 이슈로 이번 대선을 좀 이렇게 끌고 가려면 뭐가 어떤 세력이 필요한 건지 인물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답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좀 하신 것인데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냥 그 기존 정치권 내지는 그 후보들이 알아서 대선판을 만들면 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더 이상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아마 대선은 끝날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대전환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 코로나 정부를 거치면서 뭔가 이제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그런 어떤 그 감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그 국면을 전환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저 대선을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의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인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아까 일자리 청년 네트워크라고 했던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 제시를 했는데 후보는 선택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촛불 세대라고 제가 표현했던 우리들과 가장 호흡이 잘 맞은 후보가 누구일까? 쭉 그간의 행적을 쭉 이렇게 파헤쳐서 한번 따져보고 그러고 던지는 거죠. 당신 우리가 함께 할 거냐? 의사가 있느냐?
함께 한다면 이제 정말 파트너십 정치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만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함께 그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랬을 때 저는 말하는 이제 호명이고 소원인데 응할 후보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그 발제 중에 했던 것이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 유권자이신 이정민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어떤 그 전환, 이슈의 전환, 미래지향적인 이렇게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뭐 어떻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죠?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지금 일단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있고 일단 뭐 대선 주자라고 이렇게 후보라고 올라와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의 정책, 과거의 그런 행적들이 저 사람 지지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민국 나름은 최고의 리더 자리에서 이 통솔을 해야 하는 이 자리가 너무 암담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한 명은 뭔가 이렇게 그 나쁜 놈도 잘 때려잡을 것 같은 사람 하나 하고 기본으로 막 깔아줄 것 같은 돈 막 퍼질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엄중하게 고민만 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사실은 경제구조의 전환이나 뭐 이렇게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걸 얘기하는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물밑 작전으로 탈중앙화가 지금 사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하나가 지금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이 그거 하나의 베이스가 중앙화. 지금 정부라고 하는 중앙에서 이 개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정당하게 하고 있나? 나는 중앙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도움을 받고 있나? 라고 하는 거에 지금 미국에서부터 또는 뭐 유럽에서부터 나는 탈중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창시 처음 만든 사람도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페이스북도 그거를 위해서 지금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나 미국에서 지금 차단하고 있고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점점점 탈중앙화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각각 나라에서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인데 지금 뭐 캐나다에서는 그 코인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ETF도 나왔고 투자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탈중앙화 될지 과연 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누구의 몫인지 그까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투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억제하고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요즘 제 최근에 그 이슈가 그 예전에 뭐 김치 프리미엄 했을 때 2017년도인가요? 유시민 그 작가님과의 그 정재승 교수님과의 그 토론에서 블록체인 투기로만 바라보고 아니다 새로운 기술에 지금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맞대응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아주 강하게 이기시면서 저희는 도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술 발전에 가장 그 기초되어 있는 게 사실 정치 분야지 않습니까? 요즘 그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후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없을 겁니다. 최대치 기대하는 최대치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점에 다리를 놔주는 교란 역할을 해주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그런 정도 선에서 어쨌든 협력할 수 있는 나라 파트너십 발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정도가 이제 전 우리가 그 삼성 목표 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다희 대표님 내년 대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설명 드려주세요. 저는 지금 전형적인 그 이번에 등을 돌린 어떤 2030 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선에 대해서 분노와 무기력감이 지금 그냥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게는 분노하고 야당에게는 무기력하고. 네, 그래서 아니 현 정부에게도 무기력함도 있고요. 네, 여당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한들 어떤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다시 또 다른 무기력감이 화남과 동시에 지금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파트너십 정치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선택할 만한 후보들을
저는 잘 못 고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물망이 없는 분들을 잘 끌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바라고 그렇다면 저는 정말 잘 투표할 자신이 있다. 네, 저도요. 네. 그리고 그를 충분하다면 그들을 잘 지지하고 네. 응원해서 투표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누구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희가 또 다른 분노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물밑 작업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가 아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또 이 그 토론회를 나중에 유튜브로 또 정치권에서 많이 보고 이런 거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걸 좀 대선 의제로 좀 끄집어내서 공약으로도 많이 제시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하려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시간 내서 바쁘신 분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